여러분, 오늘 저녁 부엌에서 냄비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찬물에 씻어둔 브로콜리를 집어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몸에 좋다니까. 이 정도 수고는 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콜리를 정말 내 몸을 돕는 음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저 건강한 척하는 식사로 끝낼 것인지.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먹습니다. 거의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꾸준히 먹는데 혈압은 그대로고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침은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체질이 안 좋은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생활 패턴을 관찰해온 입장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문제는 브로콜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브로콜리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채소가 아닙니다. 이 채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확합니다. 제대로 다뤄주면 몸 안에서 분명한 반응을 보여주고, 방식이 어긋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브로콜리를 다뤄왔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 색이 선명해지면 꺼내고 자극적인 양념으로 맛을 덮는 방식. 이 방식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브로콜리의 핵심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브로콜리의 진짜 가치는 비타민 몇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몸속에서 활성화되는 특정 방어 반응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 처음부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바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나뉘어 들어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전구 물질과 마이로시네이스라는 효소가 서로 떨어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야 비로소 설포라판이라는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만남은 언제 일어날까요? 브로콜리가 잘릴 때, 씹힐 때, 조직이 손상될 때입니다. 즉, 브로콜리는 조리되기 전에 이미 한 번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씻자마자 바로 펄펄 끓는 물로 들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이로시네이스 효소는 높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반응이 시작되기도 전에 열로 인해 효소 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먹고 있지만 브로콜리가 일하지 않는 상태로 몸에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는다. 그런데 몸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을 더합니다. 브로콜리를 건강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양념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초고추장, 달고 짠 소스, 입맛을 확 끌어당기는 조합. 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는 브로콜리가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몸의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젊을 때처럼 무한정 버텨주지 않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짠맛, 단맛, 과한 양, 반복적인 자극. 이것들이 쌓이면 정수기는 말없이 지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고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이 조금 달라집니다.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묵직합니다. 저녁에 발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브로콜리를 먹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식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신장을 망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습관은 신장이 쉴 틈을 주지 않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브로콜리를 삶아서 자극적인 양념과 함께 거의 매일 드시는 경우, 브로콜리를 갈아서 스무디로 한 컵씩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 브로콜리를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거친 채소와 함께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경우, 이건 독이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처리 용량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을 줄이자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방식을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살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를 챙겼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 고추장 양념에 찍어 드셨고 가끔은 우유와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채소를 잘 먹는다. 나는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손이 뻣뻣했고 저녁이면 발등이 자주 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검사에서 당장 큰 병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장 수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선택은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콜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게 자르고 조금 기다렸다가 짧게 찌고 자극적인 양념을 빼고 기름과 마늘로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양도 줄였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몸 상태에 맞춰 조절했습니다. 몇 달 뒤 이분이 가장 먼저 말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겁다. 저녁에 발이 덜 답답하다.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의 원리를 거슬러 먹던 습관을 몸의 속도에 맞춘 것뿐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강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요리한다고 강해지는 채소는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과하지 않게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일부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삶아서 먹는 채소가 아니라 깨워서 먹는 채소라는 것. 다음 2부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어떻게 깨워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조리법과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을 과장 없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일부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로콜리는 몸에 좋은 채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먹고 있는데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 브로콜리를 건강식으로 챙기고 있는데도 검사 수치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 이건 브로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굳어버린 우리의 식사 습관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채소니까 괜찮다. 많이 먹어도 탈이 없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생각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과해도 신장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 같은 방식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특정 음식이 아니라 반복되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 삶아서 양념에 찍어 먹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양념입니다.
브로콜리를 먹으니까 양념은 조금 짜도 괜찮겠지. 조금 달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짠맛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일해야 합니다.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혈액을 더 많이 걸러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문제는 브로콜리 자체가 아니라 브로콜리를 핑계로 짠 양념을 정당화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브로콜리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 특히 아침마다 스무디로 드시는 분들. 이 방식도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씹기 힘드니까 편하게 먹자. 흡수도 잘 되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씹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씹는 동안 침이 분비되고 소화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 상태로 섬유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과 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더부룩함, 가스, 소화지연, 그리고 이 부담은 결국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몸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은 다시 신장이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아서 매일 과량으로 마시는 패턴이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브로콜리라도 한 송이를 씹어서 먹는 것과 갈아서 한 컵으로 마시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로콜리를 다른 거친 채소와 함께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채소는 많을수록 좋다. 이 믿음도 나이가 들수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 자체로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위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불용성 섬유가 많은 채소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넣으면 장은 버거워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 묵직함, 더부룩함입니다. 문제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채소 먹고 더부룩한 건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이 신호는 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그래서 오늘 2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브로콜리는 단독으로 보면 좋은 음식이지만 습관 속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65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브로콜리와 다른 채소를 한 접시 가득 드셨습니다. 밥보다 반찬이 많아야 건강한 식사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했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처졌습니다. 본인은 채소 많이 먹어서 배가 편해야 정상 아니냐고 생각하셨습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수치와 염증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브로콜리를 포함해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에서 나눠 먹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양념을 줄이고 조리법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씹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식사 후가 편해졌다. 오후에 덜 졸리다. 몸이 가벼워지면 검사 수치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건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몸의 처리 속도에
식사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몸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 다음 3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브로콜리의 핵심 반응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설포라판이라는 반응을 과장 없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그냥 먹는 채소에서 몸 안에서 일하는 채소로 바꾸는 방법, 다음 3부에서 정확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브로콜리를 왜 먹어도 효과를 못 느끼는지, 왜 습관이 중요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오늘 3부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은 전부 빼겠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재료를 더 사야 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 집에 있는 브로콜리로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날로 먹어야만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매번 정확한 시간까지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약도 아닙니다. 다만 딱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브로콜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씻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대충 씻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꽃봉오리 안쪽은 다릅니다. 브로콜리는 송이 사이가 촘촘해서 먼지나 작은 이물질이 안쪽에 숨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큰 그릇 하나 꺼내십시오. 물 받아놓고 브로콜리를 거꾸로 담급니다. 송이 부분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줍니다. 이것만 해도 안쪽에 있던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깨끗이 씻긴 재료는 그만큼 신장과 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두 번째, 자르고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 하십니다. 왜 자르고 바로 요리하지 말라는 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는 자르는 순간부터 몸에 도움이 되는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르자마자 불에 올리는 것보다 자른 뒤 잠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30분이든 1시간 정도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르고 바로 불에 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너무 잘게 자를 필요 없습니다. 젓가락으로 집기 편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접시에 펼쳐놓고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은 브로콜리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브로콜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쁘시면 그 사이에 밥 짓고 국 끓이면 됩니다. 이 기다림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익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삶지 마십시오. 찜기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찜기가 없으면 냄비에 물 조금 넣고 채 하나 올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브로콜리가 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은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뚜껑 닫고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시간을 셉니다. 4분에서 5분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서 아직 아삭함이 남아있을 때 불을 끄십시오. 너무 푹 익히면 먹기도 물러지고 소화도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브로콜리는 준비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실수합니다.
이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되겠지. 오늘은 그 생각만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바퀴, 깨, 톡톡. 이게 전부입니다. 이 조합은 맛을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흡수를 돕기 위한 조합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기름과 함께 들어가야 몸이 잘 쓰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적이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맛만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마늘의 성분은 브로콜리의 작용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이 심심할까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입이 먼저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맛이 줄어들면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익혀진 브로콜리를 먹게 됩니다. 그럴 땐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고추장 대신 간장도 아닌 기름장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양념을 줄이는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씻는다, 자른다, 잠깐 둔다, 물에 안 닿게 짧게 익힌다, 자극 대신 기름을 선택한다.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리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저녁 냄비 앞에서 한 번만 선택을 바꿔보십시오. 브로콜리를 서둘러 처리할 반찬이 아니라 몸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렇게 먹고 있는 동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특히 신장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아주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부에서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내 몸은 지금 괜찮은 상태일까? 이 질문은 병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식습관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아플 때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 관찰을 보면 신장은 가장 마지막에 아픈 장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신호도 안 보내는 건 아닙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입니다. 화장실에서 아주 잠깐만 변기를 내려다보시면 됩니다. 혹시 소변 위에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물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벽에 붙어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생겼느냐가 아닙니다. 반복되느냐입니다. 하루 이틀 피곤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고 계속 비슷한 거품이 보인다면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원래 단백질을 몸 안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필터 역할이 조금씩 약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그 단백질이 거품을 만듭니다. 이건 당장 큰 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생활을 조절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후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무겁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신발이 예전보다 답답하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짜게 먹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기가 자주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신장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의 물과 염분을 조절하는 장기입니다. 그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부기는 밤사이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불안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조금 과부하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허리 통증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허리 아픈 건 다들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보내는 통증은 조금 다릅니다. 허리 중앙이 아니라 갈비뼈 아래쪽, 양옆 깊은 곳이 묵직하게 불편합니다. 자세를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통증이 소변 변화나 부기와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역시 당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생활이 신장에게는 조금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로입니다. 이 신호가 가장 많이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예순 이후에는 피곤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아침이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처진다면 한 번쯤은 신장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낼 뿐 아니라 몸의 에너지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몸은 묵직해집니다. 이 피로는 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의 속도를 조절해야 서서히 풀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조금은 해당되는 이야기 같다.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목적은 진단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알아차리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브로콜리 식습관 조정은 바로 그 속도 조절에 해당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과함을 줄이고 몸의 처리 능력에 맞추는 것. 이것이 신장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 가까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다만 늘 피곤했고 아침마다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식습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극적인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먹는 방식도 부담 없는 조리로 바꿨습니다. 브로콜리도 삶지 않고 짧게 찌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몇 달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침 컨디션이었습니다. 눈 뜨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검사 수치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몸이 덜 버거워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정직합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지만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제 전체를 정리해서 하루 식탁에서 어떻게 반복하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루틴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브로콜리 조리법, 신장 신호를 어떻게 일상에 녹일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로콜리를 왜 먹어도 몸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어떤 습관이 부담이 되었는지,
어떻게 먹어야 몸이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비싼 재료도 아니고 복잡한 조리법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덜 버거운 하루, 아침에 조금 더 가벼운 몸, 저녁에 덜 붓는 발,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루 생활 속으로 딱 맞게 접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는 매일 먹어야 할 의무도 없고 한 번에 많이 먹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복 가능한 방식입니다. 먼저 하루 식탁의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에 중요한 건 에너지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브로콜리를 꼭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전날 저녁을 부담 없이 먹었는지가 아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저녁 반찬으로 더 어울립니다.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브로콜리를 짧게 찌고 기름과 함께 먹으면 몸은 밤사이 정리할 시간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밤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신장이 덜 일하게 해주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브로콜리를 먹는 빈도입니다. 매일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먹는 날에는 방식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고, 자르고, 잠깐 두고, 물에 닿지 않게 짧게 익히고, 자극 대신 기름을 선택한다. 이 5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양입니다. 브로콜리는 산처럼 쌓아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밥 공기 반 정도, 혹은 손바닥 한두 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은 과하지 않을 때 가장 잘 회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언제쯤 달라지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먼저 달라지는 건 몸의 느낌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덜 무겁고 저녁에 발이 덜 답답합니다. 그 다음으로 식사 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 수치가 서서히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기대하시면 실망하게 됩니다. 몸은 느낌부터 바뀌고 수치는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하지만 그건 이미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과를 쫓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삶지 않는다. 둘째, 자르고 바로 불에 올리지 않는다. 셋째, 짧게 찌고 아삭할 때 멈춘다. 넷째, 자극적인 양념 대신 기름과 마늘을 선택한다. 다섯째,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식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브로콜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삶의 속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자극적으로 먹어왔습니다. 그 속도를 조금만 늦추는 것, 그게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브로콜리는 그 연습에 아주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냄비 앞에서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끓는 물 대신 찜기를 선택하는 것, 초고추장 대신 기름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는 첫 행동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이렇게 먹어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100이라는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100은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세까지 내 몸을 아끼며 살겠다는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에게 떠오르신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커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몸을 돌보게 돕는 연구자이자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바뀌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